첫 번째 소식은 미국 국가 총부채가 지금 30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0조 달러. 이게 얼마나 되는 건지 상상이 안 되시죠? 달러로 이야기했을 때요. 공이 지금 하나, 둘, 셋, 여섯, 아홉, 12개, 13개가 붙는 겁니다. 공 13개가 붙는 달러. 달러가 이렇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국 돈으로 만약에 원화로 바꾼다 그러면 여기에다 공을 3개 더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엄청난 부채를 지금 미국이 안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미국이 엄청난 빚을 지게 됐는가? 치솟는 물가와 금리 인상에 고심하고 있는 미국의 장기 경제 건전성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불길한 이정표다라고 뉴욕타임즈에서는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기록적인 적자는 미국이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서 투입한 수조 달러의 연방 지출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아래 그래프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1900년대 초부터 2005년이군요. 200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2022년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래프가 노란 점선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만약에 경제 활동을 계속했더라면 어차피 물가 인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 정상적으로 예전처럼 운영이 됐다라면 이 노란 점선 쪽으로 갔어야 할 것이다라는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검은색 선으로 쭉 나오는 선이 있죠. 바로 그 선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선을 저희가 좀 정확하게 이쪽으로 가야 되겠군요. 제가 이쪽에 설명을 좀 드리자면 대충 이렇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제가 것을 하나 요 글자는 지우고요. 네. 지금 이제 그래프에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숫자가 좀 가려졌네요. 안타깝게. 이쪽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2005년부터 가가지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2022년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노란 점선을 따라서 쭉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갑자기 요쯤 지점부터 툭 튀어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쪽에 상당히 고공행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08년입니다. 2008년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고 그 경기 침체가 왔을 때죠. 이때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양적 완화를 아주 크게 실시했던 때입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지금 국가 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쭉 그런 상태로 오고 있다가 갑자기 이쯤에서 또 점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요 시점이 2020년,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문제가 됐던 바로 그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면서 갑자기 구제금융을 풀게 되죠. 구제금융을 하게 되면서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시중에다가 풀어놓게 되는데 그게 전부 다 빚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왔던 것이 5조 달러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갑자기 빚더미에 쫙 올라앉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지금 사실은 이 오바마 때 시작됐던 이러한 그 양적 완화가 첫 출발이 되어져서 그것이 새로운 뉴 노멀이 됐던 겁니다. 이 새로운 뉴 노멀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갑자기 팬데믹이 이렇게 영향을 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팬데믹이 터지기 전인 2017년의 상황만 해도 연방 예산국에서 의회 예산국에서는 한 2027년쯤 되면은 부채가 25조를 넘어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당시의 부채는 20조 달러 정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20조 달러 2017년 상황에서 이미 그 국가 총생산인 GDP를 벗어난 GDP보다 빚이 더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해내는 돈보다 국가가 빚을 지는 것이 더 많은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2017년부터. 그 영향은 이미 그 전에 쌓여져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적 완화를 하면서 계속 진행되어져 왔던 문제가 2016년 말, 2017년 초 진행하면서 결국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부채가 이미 생겨 있었고 그 부채의 규모는 국민 총생산을 능가하는 규모로 불어나 있는 상황이었다. 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통령으로 지내면서 그 경제 상황을 그대로 유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부채 문제로 이야기하자면 이미 앞서서 만들어졌던 새로운 그래프 노멀의 연장선을 계속 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임기 말에 팬데믹이 터지면서 구제금융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갑자기 돈을 푸는데 그게 전부 다 빚을 진 것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됐던 거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타임즈 같은 이런 좌파 언론들은 트럼프 때 이게 망가졌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언론에다가 막 하고 있다. 기사를 막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때 이미 부채가 너무 많이, 부채 이 상한 한도를 트럼프 때 너무 많이 올려놔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탓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이 국가 부채가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하게 됐던 것은 양적 완화 때문이었고 그 양적 완화했던 것에 대해서 마무리하지를 못하는, 양적 완화했던 걸 다시 걷어들이고 정리를 해서 빚을 좀 갚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빚을 져놓고 그냥 계속 갔던 이런 오바마 행정부 때 이미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됐던 거고 트럼프 행정부 때는 오히려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빚을 더 많이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 그 이전에 있었던 오바마 이전에 있었던 다른 대통령들하고 비슷한 정도의 부채를 가져갔던 것 뿐이다. 규모로 따져보면. 그런 수준이었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크게 부채를 지게 됐죠. 바이든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돈을 쓰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빌드백 베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최소 2조 달러, 많게는 5조 달러 이상을 더 부채를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막았죠. 조 만친 의원이. 그렇게 했다가는 국가 부채를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해서 그걸 막았던 겁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은 달러에 대한 인식, 이게 굉장히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굳건하게 버텨왔던 이 국제 기축 통화로서의 이 위상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 국가 경제 전체가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제 달러를 갈아치우고 유로가 대체한다거나 아니면 일본의 엔화가 대체할 거다 혹은 중국의 위안화가 그것을 달러를 대체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들은 이미 그런 야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는 우리나라의 통화가 기축 통화가 되면 그러면은 달라질 거다, 세상이 달라진다, 이제 이런 야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차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음모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채 지으려고 하지 마라, 부채를 더 늘리려고 하지 마라,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문제인데 하면서 이제 부채 늘리지 않게 막았던 겁니다. 빌드백 베터 법안은.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때 벌려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부채는 지금 엄청난 수준으로 지금 와 있다. 야,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걸 저희가 알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와가지고 뭐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러면 또 제가 할 말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뭐 사실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속적인 저금리 덕분에 국내 총생산목의 이자 비용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연방 투자가 감당할 만하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준비하고 있고 이러한 배경이 그래서 결국은 바뀌게 될 것이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꾼돈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제로금리로 돈을 빌렸으나 이제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면서 점점 더 연방 정부가 지출해야 되는 돈은 더 늘어나게 된다. 원금은 갚지 못하고 이자를 갚느라고 지금 헉헉대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근데 지금 부채의 규모는 국민들의 GDP를 능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빚을 원금을 갚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자만 갚다가 그냥 가야 되는, 이자만 갚으면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돼서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돼가지고 4년 임기인데 4년 동안 탈 안 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봤을 때 반드시 이걸 원금까지 갚아가지고 내 빚 청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는 대통령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미국이 그런데 계속해서 적자 운영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흑자 운영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 때인데요. 1998년에서 2001년 사이에 흑자 운영이 있었습니다. 연방정부가. 근데 이런 흑자 운영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블루오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얘기가 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들을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인터넷 시장이, 온라인 시장이 새로 열리게 되고, 저작권을 이제 아예 형법으로 다스리게 만들면서 저작권료에 대한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 추징이 좀 더 강화되면서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수입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이제 이것이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었던 상당히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되어졌던 것인데, 근데 이제 그러한 새로운 시장, 예전에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시장을 미국이 개척하고 주도권을 가지는 그런 상황이 언제 또 발생할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예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술력 같은 거로 이야기해도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이, 경쟁 국가들이 상당히 앞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독보적으로 뭔가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때가 이제는 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사실 미국 내에서 어떤 그 새로운 첨단 분야라든가 새로운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물들도 보면은 미국 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민 1세나 이민 1세, 1.5세, 2세대 정도에서 두각을 보이는 인물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어떤 평준화, 국제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에 대한 평준화 같은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공유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러한 평준화 현상이 좀 더 가속화되어 왔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미국이 계속해서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 미국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 근데 저희가 볼 때에는 미국이 1등 국가 그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정신개조부터, 국민들 정신개조부터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좌경화되고 있는 이 국가의 좌경화돼서 기울어가는 것에서 빨리 탈피해서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 하고요. 애국심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될 것이다. 그동안 다양성을 존중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흐릿해져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가끔씩 보아왔기 때문에, 특히 인종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 형태로 무너져가는 미국의 모습들 중에서 다 하나하나씩을 지금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30조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부채 문제는 그러한 무너져가고 있는 미국의 모습의 단면, 한 단면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정도 수준이다. 상당히 심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은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은 미국이 부채를 사는 투자자에게 빚진 금액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방의회 예산국에서는 장기 예산 전망에서 부채 규모가 커지면 미국의 재정 상태가 금리 인상에 더 취약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채 규모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곤란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수 성향의 띵크탱크인 맨하튼 연구소의 브라이언 리들 선임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년 만기 재무부 채권의 평균 금리가 향후 30년간 1.6%에서 4.9%로 오를 것이라고 의회 예산국이 예측했다. 금리가 이 예측치를 1%포인트 초과하면 그 기간 동안에 30조 달러의 추가 비용을 의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인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빚이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원금을 갚아야 빚이 줄어들게 되는데 원금을 갚을 힘도 없이 지금 이자 갚기 바쁜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자가 계속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자는
뉴욕타임즈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가 상승이 본질적으로 미지급 부채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수가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지금까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크게 동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팬데믹 속의 경제에 대한 다른 위험들을 고려할 때 국가 부채의 규모는 들리는 것만큼 걱정스러운 것 아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경제학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뉴욕타임즈가 써놓은 기사가 그런 것이고요. 좌파들이 내놓는, 특히 경제학, 좌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경제학자들의 이야기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 말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이 학자들 입 좀 다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날 예측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지나온 과거를 보고 뒷정리하는 작업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들은 다 지각각이더라 이거죠. 진짜 제대로 예측을 하는 사람들은 없다. 오히려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CEO들이 오히려 더 미래에 대한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인 출신의 정치인들을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경제 CEO 하던 사람들을 갖다가 정계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정치인들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책들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기업을 경영하면서 봤던 그런 경력, 경험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죠. 부채가 없는 편이 낫지만 현재 다른 이슈들과 비교해 볼 때 부채가 주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버드 경제학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뭐가 더 중요한 이슈냐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는 상태이고요. 결국은 경제를 경제학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앞날을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경제입니다. 이건 뭐 주식시장 누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시장이다. 그래서 그 예측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이제 그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여 가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러한 정책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초점을 자꾸 이러한 그 현재 정치, 현재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경제 문제들한테 초점을 맞추지를 않고 다른 부분에만 지금 신경이 온통 박혀져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을 때 흑자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클린턴이 유명한 선거 운동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이런 문구가 나올 정도로 경제에 집중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 오바마도 그렇고 부시도 그렇고 뭐 오바마도 그렇고 지금 경제 문제에 그렇게 크게 집중하지 않는 오히려 막 돈 쓰고 뭐 돈지랄하고 다녔죠, 다. 오바마 특히.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집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인플레이션에 5만 가지 문제들이 다 드러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기후변화가 어쩌고 이제 9년밖에 남지 않았다. 9년 뒤에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얘기하고 떠들고 다니는 이런 한심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9년 뒤를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한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뭐 어쨌든 미국의 국가 총부채가 30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